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하고 같이 종합소득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로 오늘 종합소득세를 저하고 같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거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저하고 같이 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 중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할 젊은 세무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님들 2020년도, 2021년도에 세법 개정된 내용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밑에 3번 보시죠. 3번에 보시면 이제 어민들, 원래 농가 부업 소득은 농어민들한테 소득 금액 3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는 게 어민들 아니습니까? 연간의 업, 내수면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어민들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올려줘 가지고 이번 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주택임대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보실까요? 음명 승용차 관련된 비용이 좀 바뀐 게 있죠. 이번에 하는 건 법인하고 동일합니다. 법인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운행 일지가 없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야 되는데 개인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을 개인에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죠. 2021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회원님들 저희 거래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동사업자, 특히 전문직 자격사업자, 병의원 이런 데는 의사분들이 두 분 동업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때 그러면은 업무 전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승용차에 가가지고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님들 최근에 나온 기획재정부 예규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법에는 보면 분명히 사업자 1인당 승용차 한 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동사업자 하면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법에 사업자 한 명당 한 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걸로 봐야 될 텐데, 현재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가 공동사업장도 한 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대만 인정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승용차는 다 업무 전용 보험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런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며칠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보이고, 특히 예를 들면은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개업한 의사분들이 공동 개업할 때, 그 다음에 세무사님들이나 변호사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이때는 현재 해석으로는 사업장 기준으로 공동사업자 3명, 4명 있더라도 상관없이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업무 전용 보험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지는 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중요한 거 없고요. 밑에 9번 보시면은 중소기업 접대비가 법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금액 3,600만 원으로 넘어간 건 아실 거고요. 자, 2021년도 소득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부분은 회원님들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위에 3번이죠. 감염병 피해 지역에 따른 특별 재난 지역에 따른 소득세의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구하고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하고 경북 쪽에 계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 부분 상당히 혜택이 큰 부분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먼저 보시면은 사업장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사업자 주소 기준이 아니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여기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으로서요.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제외업종은 부동산 임대라든지 각종 전문 각 자격사 중에서 건축사, 수의사 이런 분들이고요.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당이 됩니다. 일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병원은 해당이 안 되는데 요 요건을 충족하면은 개인 의원도 여기에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개인 의원 기준 한번 보시면은 수익 금액의 요양급여 즉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뭐 10%에서 30%까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염병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소기업인 경우에는 60%, 그 다음에 중기업의 경우에는 30%까지 크게 감면이 이루어지니까 혹시 저 대구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원님들 계시면은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주의사항 보시면은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농특세가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대, 성실신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와는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정대, 성실신고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하고는 중복 적용이 되고요. 다른 조특법상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면하고도 물론 중복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현인들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감면이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동일 사업장에 감면이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병의원 하는 분이 있는데 병의원은 여기에 감염병 피해 지역으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데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장은 별도의 창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면은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동일 사업장의 동일 소득에 대해서 감면 두 가지 혜택을 중복 적용해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회원님들 법인 때도 충분히 적용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요번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뒤에 조특법 세액 공제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중간에 5번을 보시겠습니다. 요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뜨겁게 이슈로 달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대신에 요거는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2022년도 내년 이후의 소득분에 대해서만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취득가액은 요번 연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2년도 내년 이후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비트코인 과세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한번 기타 개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기타 개정 사항은 별도로 요번 따로 설명 안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잘 보시죠. 제일 먼저 회원님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일반 세율의 최고가 42%인데 45%로 늘어나가지고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지요. 이번에는 물론 최고 세율이 42%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 밑에 부분도 회원님들 뭐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회원님들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가 현재 과세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는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시가총액으로 종목별 시가총액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아주 1% 미만의 소액주주가 아니면은 다 20%로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상장 주식은 10억 이하, 시가 10억 이상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현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5월 달에 해외 주식 양도한 분들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안내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회원님들 뭐 익히 아시겠지만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고요.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고,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5월 달에는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20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부터는 이 모든 소득이 즉 상장 주식 양도, 채권 양도, 해외 주식 양도, 펀드 거래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요. 통합해 가지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이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로서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세법은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부분이 2023년도에 가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세법이 만들어진 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소득세의 세목이 현재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세 가지인데 분류과세에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2023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물론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님들 밑에 줄 보시죠.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15년으로 연장이 되었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2020년 기속부터는 1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2월 공제 기간이 다 늘어났습니다. 세 가지가 다 늘어났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결손금 2월 공제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 세액 공제가 그전에는 5년이었었죠. 5년이었었는데 그것도 다 10년으로, 그건 10년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해외 납부 세액 공제도 5년이었습니다. 해외 납부 세액 공제도 5년인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세법에서 2월 공제를 허용하는 것들이 다 내용 연수가 늘어난 걸로 5년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 공제가 5년에서 10년, 해외 납부 세액 공제가 5년에서 10년 이렇게 다 늘어난 걸로 보고요. 소득세, 법인세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에 2021년도 세법 개정이지만은 2021년도 신고하는 분부터니까 결국 기속으로는 2020년도 기속부터 이 세 가지 2월 공제 기간이 다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임도 우리가 고용정대에서 인원이 감소가 되었을 때 한 해 시행이 유보된 걸로 보셔야 되겠죠. 한 해 시행이 유보된 내용이고, 고용정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특법 세액공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이거 네 번째 문단 보시죠. 자, 회원님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원님들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건 계산서건 무조건 다 전자로 발급해야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기준이 있죠. 지금 현재는 회원님들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 사업장별 수익금액입니다.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3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동일하게 의무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2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님들 2021년도 기준입니다. 2021년도에 수익금액이 2억이 넘어가면은, 제가 수익금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 면세사업자는 수익금액, 과면세 겸업자는 두 개 합친 금액입니다. 두 개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익금액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금액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기준입니다. 사업자 기준이 아니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2021년도 수익금액, 과면세 합쳐가지고 2억이 넘어가면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부 전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원님들 올 연말에 한번 보시고 착오 없으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회원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기장의뢰한 분들은 면세사업자건 개인 과세사업자건 그냥 세금계산서 다 전자로 발행하라고 미리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 게 착오가 없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로 발행하니까 오히려 저희들 업무도 편하고 뭐 부가세나 이런 거 신고할 때도 오히려 오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회원님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재는 직전 연도 3억 이상이지만은 2021년도는 2억을 기준으로 내년 7월 1일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요 개정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님들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에서 제출기한이 단축된 건 아시죠? 요번 6월 말까지는 종전기준 그대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에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올해 7월 지급분부터입니다. 올해 7월 지급분부터는 지급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무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이 부분 꼭 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 제출들이 일용근로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번 7월 1일서부터는 매달 지급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자동차 세차장, 공구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이런 것들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러다가는 뭐 모든 현금 수입 업종이 전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내년부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회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지만 세법 개정된 내용 한번 보셨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정세법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13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소득세의 특징, 개인과 법인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회원님들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요 거주자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거주자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 소득까지 전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비거주자라 그러면은
국내 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고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회원님들 알다시피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가 있으면은 무조건 국내 거주자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연속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를 하면은 183일 되는 날 현재 거주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들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특히 중요한 게 최근에 이런 사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가 좋으니까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교포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상속세가 해당이 된 겁니다. 거주자로서 회원님들 상속세가 해당이 되면은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센 나라입니다. 상속세 50% 60% 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이상 있다가 돌아갔으니까 국내 재산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상속세 폭탄을 맞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종합소득세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정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운동선수로 진출한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수익 금액이 많고 해외로 진출한 연예인,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미국이나 해외에서 상금 받은 거, 출연료 받은 게 우리나라에서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미미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냐 판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회원님들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집이 있다 그러면은 국내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거주자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가족도 없고 집이 없는 예를 들면 외국인 운동선수라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주자 이런 문제, 해외 교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살 때 거주자 문제는 국내에 183일 이상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은 거주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다 보니까 교포들이 전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괜히 들어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그래서 일부 세법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위에 한번 보시죠. 15페이지 제일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재외 동포가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입국 목적이 단기 관광이라든지 질병 치료, 친족의 경조사 사유 등에 해당하여 입국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일 때는 국내에 거소, 즉 183일 기간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해외 교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세금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이런 걸 일부를 좀 유예를 해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단체의 경우에 이게 법인이냐 개인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원님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각종 단체의 경우에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 업종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 즉 단체가 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이라든지 동창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기본적으로 종중이나 교회의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분들이 부동산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와 종중은 단체로, 즉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이런 분들이 법인으로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별도로 규약이라든지 규칙, 정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을 해야만이 법인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격으로서 부동산을 파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인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어보면은 교회, 그 다음에 종중, 그 다음에 상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다. 한 개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법인으로서 낼라 그러면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받아야만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현임들이 만약에 종중이라든지 동창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현임이 그걸 묻더라고요. 인적공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단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적공제가 1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득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6페이지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외국으로 진출한 프로운동 선수에 대해서 거주자로 볼 것이냐. 거주자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광고 수입, 해외에서 구단에서 받는 입단이라든지 연봉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약 2년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례가 나왔는지 한번 줄쳐진 부분 한번 보시죠. 국내에 주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은 출국한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집이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특히 결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겁니다. 같이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출국을 하면은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면은 소득세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거주자로 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전부 종합해가지고 엄청난 종합소득세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님들 이 부분은 종전에 심판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 현님들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을 담당하시면은 해외 진출할 때 이렇게 하면은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알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입니다.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배구 선수로, 외국인 야구 선수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물론 이제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1년 이상 구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내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우리나라 국내 구단에서 받는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엄청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가 많으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까지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금 과세를 못하니까 세법을 바꿔버려서 세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1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거주자인 직업운동가로서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원래 3%인데 20%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선에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세금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야구 선수인데 그 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외국인 선수가 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우승 축하한다고 이제 축하 기념식도 하려고 그 나라에 전화해가지고 그 선수 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같이 축하 겸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소득세 신고를 2년간 안 하고 외국으로 날라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세금 때문에 다시 출국 못할까, 세금 때문에
외국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세금 문제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17번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회원님들 요번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만약 비거주자라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아마 제일 많은 게 부동산 임대일 겁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국내에 빌딩을 사가지고 이제 임대를 놓고 있다든지 국내에 재력이 있는 분이 임대를 하다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소득 중에서는 부동산 임대가 제일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일 대표적일 겁니다. 국내 사업장, 즉 부동산 임대가 있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대하는 건물에 해당이 되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걸 다 합치는데 요거는 사례가 드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신고할 것도 없죠. 나머지는 이자 배당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끝이 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 신고할 때는 제일 밑에 칸을 보시겠습니다. 소득세와 결정징수 세율 이런 거는 거주자하고 동일합니다. 소득공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기초공제에만 해당이 되고요. 특별공제, 표준공제는 일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본인이 장애인이라든지 경로자의 경우에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그리고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인들 우리가 조특법 보면은 거주자, 내국인 이렇게 되어 있죠. 조특법의 내국인이라 그러면 법인과 개인을 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특법의 내국인은 내국 법인과 거주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주자를 이야기하니까 결국 비거주자는 조특법에 의한 세액공제 감면은 일체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할 때는 본인 기초공제, 그 다음에 본인이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공제는 가능하고 조특법에 의한 세액공제 감면은 일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18페이지 제일 위에 회원님들 과세기간 한번 보시죠. 이 과세기간을 갖다 제가 따로 말씀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설명드리는 이유가 회원님들 우리가 소득세 과세기간은 폐업자, 개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 박세무사님 7월달 폐업한 사람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합소득세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하고는 서로 다른 걸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자건 피업자건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말일자로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월 1일서부터 출국일까지. 돌아가신 분 과세기간은 어떻습니까? 1월 1일서부터 사망일이 과세기간입니다. 그거 외에는 개업이건 폐업이건 무조건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고용정대 세액공제에서 신규 개업자, 신규 개업한 개인 사업자, 신규 개업 천연도의 인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고용정대 인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분이 물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개업해가지고 인원 채용했으면은, 나누기 6개월, 더하기 6개월치를 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예규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12개월로 한다는 말입니다. 신규 개업자건 폐업자건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 예규에서 과세 기간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 비거주자 이런 분들 외에는 무조건 12개월짜리가 맞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생략하겠습니다.